19세기 뉴욕의 그림자 속에서 한 여성은 도시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성들과 얽힌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페니 화이트였으며 전설적인 마담으로서 가난에서 벗어나 맨해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고급 사창가 뒤에는 영향력, 부패, 그리고 뉴욕 상류층과의 비밀스러운 연결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니 화이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자비한 주모자였을까요? 영미한 사업가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녀의 흥미로운 실화를 밝혀냅니다. 페니 화이트로 알려진 이 여성은 1823년 3월 22일 뉴욕주 체리밸리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제인 어거스타 펑크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제이콥과 제인 펑크의 장녀였습니다. 제이콥은 1820년경 뉴욕시에 도착한 독일계 이민자로 이후 시골로 이주해 제인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비극적으로도 제인 시니어는 1830년대 초반 어린 제인이 약 8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쯤 가족은 롬아일랜드의 워러바욱 베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가난한 이민자 가정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인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꽤 큰 농장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결코 궁핍하지 않았고 점차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완벽한 시기에 도착했습니다. 1840년대에 접어들면서 뉴욕은 급속히 번영하기 시작했고 곧 번창하는 국가의 상업 중심지가 되었으며 그 국가는 세기 말에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번영 덕분에 제인과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그 시대, 그 지역,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비해 꽤 괜찮은 교육을 받았으며 제인은 책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후에 그녀의 삶에 대해 제작된 소책자에는 그 젊은 여성의 교육에 있어 돈과 관심이 아낌없이 그리고 신중하게 쓰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교육받은 여성들에게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교육과정을 습득하는 데 있어 뛰어난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시를 썼고 그녀가 알고 지내던 젊은 여성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지성과 훌륭한 가정교육에도 불구하고 제인의 인생은 곧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제인은 아직 17세나 18세에 불과했을 때 유혹자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 유혹자는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이었고 사랑과 결혼을 약속하며 어린 제인을 매혹시킨 뒤 결국 그녀를 버렸다고 전해집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이보다 여성을 더 철저히 파멸시킬 수 있는 스캔들은 드물었습니다. 유혹당하고 버림받은 여성은 종종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존경받는 중산층 사회에서 추방되어 세상을 혼자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이유로 그녀는 곧 뉴욕시로 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인이 19살쯤 되었을 때 그녀는 남자 형제가 살면서 몫으로 일하던 뉴욕시로 이사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뉴욕은 급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들어가게 된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성장을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800년에는 이 도시는 맨해튼 남쪽에 모여있는 약 6만 명 정도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1850년이 되자 이 도시는 허드슨강 주변으로 뻗어나가며 5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거대한 대도시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인은 기회와 인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도착했고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호텔에서 힘들고 저임금의 긴 노동시간을 감수하며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인은 날마다 성장하는 도시의 소음과 연기, 그리고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일했으며 한때 알았던 조용한 농촌 생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기회의 도시인 동시에 유혹의 도시이기도 했고 머지않아 제인은 훨씬 더 어두운 세계로 끌려들게 됩니다. 도시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 서비스를 찾는 남성들의 수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1840년대에 이르러 맨해튼에는 이미 수천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매춘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는 매춘굴, 댄스홀, 그리고 어둑한 하숙집들로 이루어진 숨겨진 세계였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세계에서 몇 년만 머문 뒤 다른 삶으로 사라졌고 그동안 번 돈을 가지고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제인도 곧 그들 대열에 합류했고 일할 때는 페니 화이트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몸매와 얼굴 모두에서 보기 드물게 아름답다고 묘사되었고 곧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1840년대 중반 그녀는 레너드 스트리트 51번지의 사창가에 살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뉴욕 로스쿨 맞은편이자 젠가타워 근처였습니다. 이곳은 당시로
맨해튼에서 매춘부들이 흔히 있던 장소였으며 차이나타운의 서쪽이자 소호 바로 아래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친구 케이트 헤이스팅스는 길 건너편에서 또 다른 사창가를 운영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함께 뉴욕의 폭발적인 성장의 그늘에서 재산을 일구고 있던 야심찬 마담들의 신흥계층을 형성했습니다. 페니는 곧 그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 중 한 명임을 입증했습니다. 1851년 페니는 머서 스트리트 119번지에 자신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은밀하면서도 호화로운 고급 사창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닫힌 문 뒤로는 상인들, 부유한 사업가들, 국회의원들, 심지어 뉴욕을 방문한 외교단의 일원들까지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소 운영에는 아름다움과 매력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성공은 비밀 유지, 영향력, 그리고 경찰과 시 당국자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매춘은 공개적으로 비난받았지만 도시는 과중한 세금을 통해 이익을 얻었고 종종 페니와 같은 여성들이 감히 법정에서 당국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기록에 따르면 창녀와 업주들은 소송과 항소로 세금에 계속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페니도 다르지 않았고 그녀 역시 곧 작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1853년까지 그녀는 부동산 1만 1천 달러와 개인 자산 5천 달러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 금액들은 19세기 중반 기준으로 그녀를 부유한 여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페니 화이트는 더 이상 로어 맨해튼의 평범한 매춘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하고 인맥도 넓으며 권력자들 사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중 그녀를 흠모하던 한 남자의 집착이 곧 전국적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페니 화이트는 이미 뉴욕 사회의 그늘에서 놀라운 삶을 일궈냈지만 다니엘 혹은 댄 시클스와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녀에 대해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클스는 1847년에 뉴욕주 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촉망받는 뉴욕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20세기까지 뉴욕시의 정치를 장악했던 태머니 홀 정치 조직과 깊은 연줄이 있었습니다. 화이트는 그가 당선될 무렵, 즉 그가 약 28세, 그녀가 약 24세였을 때 처음 그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발전했고 1850년쯤 애는 시클스가 단순한 손님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와 화이트는 일종의 관계를 맺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고급 매춘부로 일하며 다른 중요한 고객들도 만났습니다. 시클스는 독특한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화이트와 관련해서는 전혀 신중함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그가 앨버니의 주의회에 페니와 함께 나타나 동료 의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밤의 여인으로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도에 머무는 호텔에서 그녀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소개했고 후일의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화이트가 남장한 채로 함께 시내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험은 결국 둘 다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으로 끝났다고 전해집니다. 동시에 페니 화이트가 시클스와 만나는 동안 남자에게 부양받는 여자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부유했고 그 관계는 상호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그의 선거운동에 기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페니와 시클스의 관계는 1852년 그가 유명한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음악교사의 16세 딸 인테레사 바지올리와 결혼한 후 더욱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시클스는 아내를 경멸하며 대했고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페니를 만났습니다. 사실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1851년 화이트의 매춘업소 세금 기록에는 바지올리 씨가 납세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시사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테레사의 아버지 안토니오가 페니의 고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댄과 그의 장인이 될 사람이 모두 그녀의 연인이었던 셈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시클스가 예비장인의 이름을 이용해 화이트의 사창가, 세금 납부용 신용한도를 만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듬해 결혼은 테레사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후 스캔들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보였지 낭만적인 결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페니가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가 너무 분노한 나머지 직접 그를 찾아가 승마 채찍으로 그를 때렸다는 소문이 뉴욕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1853년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 시클스를 제임스 뷰캐넌 주영 미국 대사의 비서로 임명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명 높아졌습니다. 제임스 뷰캐넌은 훗날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클스는 런던으로 떠날 때 새 아내를 데려가지 않고 페니 화이트와 함께 갔습니다. 그는 테레사에게 집에서 갓난딸을 돌보게 했습니다.
페니가 유럽으로 떠날 때 그녀는 자신의 사창가 관리를 케이트 헤이스팅스에게 넘겼습니다. 이는 남북전쟁 전 맨해튼에서 이런 상류층 마담들이 서로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온 뒤 헤이스팅스는 업소를 화이트에게 돌려줬습니다. 영국에서 시클스는 화이트와 함께 거주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데리고 다니며 영국 궁정에 소개하기로 결정해 또 한 번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그녀를 베넷 부인으로 소개해 빅토리아 여왕에게 인사시킨 일화도 포함됩니다. 이 이름은 시클스가 극도로 싫어했던 뉴욕 헤럴드의 편집장 제임스 고든 베넷을 비꼬는 농담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시클스와 동행한 여성이 그의 아내가 아니라는 소문이 곧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페니는 영국 해협을 건너 프랑스로 가 파리 등 유럽 여러 도시를 화려하고 점점 더 사치스럽게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 항상 주목받았습니다. 한 악명 높은 사건에서는 그녀가 공연 도중 눈에 띄게 취한 상태가 되어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쫓겨났다고 전해집니다. 마침내 1854년 페니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몇 년 안에 그녀는 훨씬 더 크고 비극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온 후 페니는 유럽에서의 일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으로 돌아온 페니는 여전히 도시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남성들을 고객으로 두었고 그녀는 분명히 매우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사진은 남아있지 않지만 말이죠. 우리에겐 그녀의 몇 장의 스케치만 있을 뿐입니다. 뉴욕의 한 플레이보이이자 50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지닌 상속인인 제이크 르로이, 페니와 함께 브로드웨이를 화려한 마차로 돌아다니며 19세기 스포츠카에 해당하는 그 마차를 타고 다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시클스는 1855년에 런던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 해의 의회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과 페니의 관계는 사실상 다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워싱턴 DC로 이주해 살게 된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1850년대 말 그곳에서 그의 악명은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랜 고통을 견뎌온 아내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미국 연방검사인 필립 바턴키 2세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1859년 2월 시클스는 필립 바턴키가 자신과 테레사 부인의 타운하우스 밖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발견한 후 그를 냉혈하게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일시적 정신 이상 항변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1856년이 되자 시클스가 워싱턴으로 떠나고 화이트가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녀가 자신의 직업에서 일상적인 현실에 지쳐가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그녀는 머서 스트리트의 사창가 운영을 클라라 고든에게 맡겼습니다. 클라라 고든은 케이트 헤이스팅스의 후견을 받으며 자란 창녀였습니다. 대신 화이트는 2명의 다른 여성과 함께 12번가의 한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사교적인 이유에서 내린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때쯤이면 혼자 살 여유가 있었지만 함께 지낼 사람이 필요해서 이 여성들과 살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도시의 여러 집과 수천 달러의 현금, 유동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페니는 20대 후반의 젊은 형사 변호사 에드먼드 블랭크맨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8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페니에 대한 이야기들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2년 후 페니가 36세이고 에드먼드가 29세였을 때 결혼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결혼은 그녀의 옛 영인 댄 시클스와 그의 아내 테레사 사이의 결혼만큼이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드먼드는 페니의 조카 중 한 명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녀가 맨해튼에 가진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제이는 1860년 10월 12일 37세의 나이로 의문의 상황에서 사망했습니다. 공식 부검 결과 그녀는 뇌졸중을 앓았던 것으로 결론 지어졌지만 그녀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는 꽤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에드먼드가 그녀를 독살했다고 의심하며 그녀의 죽음에 대한 검시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재조사에서는 결핵과 매독에 노출된 흔적, 심혈관 질환의 증상, 그리고 뇌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발견되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공식 판정은 바뀌지 않았고 페니의 가족과 그녀의 전 남편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페니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뉴욕 암흑가의 중심에서 지내온 세월 동안 막대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그녀의 친척들은 에드먼드가 그녀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유언장을 위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변호사인 에드먼드가 승리했습니다. 에드먼드는 뉴욕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고급 창녀이자 사창가 운영자 중 한 명이었던 페니가 18년간 모은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1860년 그녀가 사망했을 때 페니는 세 채의 고급 시내 저택과 기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부동산과 재산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현대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만 정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페니는 또한 자신의 대가족에게도 놀라울 정도로 관대했습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오빠와 다른 친척들에게 수천 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비를 내주었고 가족들이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심지어 한 형제가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망 후 브루클린 그린우드 묘지의 블랭크번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펑크 가족 일부는 그녀가 자기 가족 묘지에 묻히길 원했다고 전해지지만 결국 블랭크번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1840년대와 1850년대 혼란스럽고 빠르게 성장하던 미국에서 평범한 출신의 여성이 어떻게 상류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딛고 올라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끝없는 스캔들의 중심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제인 어거스타 펑크는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성공은 시작만큼이나 갑작스럽게 끝나버렸습니다. 이 페니 화이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로 이 삶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세요. 코르티전이나 부유한 남성의 연인 여성들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 영상 업로드 시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친3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